세상에서 가장 슬픈 날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친정 엄마를 떠나보낸 그날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 슬픔보다 더 잔인했던 건 1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배신이었습니다. 엄마의 영정 사진이 놓인 차가운 빈소에서 저는 남편의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을 보고 손을 떨었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골프채를 휘두르는 남편, 그리고 그 옆에서 교태 섞인 포즈를 취하고 있는 낯선 여자. 제 심장은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기운의 노신사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빈소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제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망설임 없이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 딸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한 대 가다. 이 금수보다 못한 놈아. 이 노신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제 인생에는 어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게 될까요? 이 기막힌 사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이야기를 계속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억울한 사연을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제 가슴속에 맺힌 한 맺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 하나만을 보고 사셨습니다. 시장 귀퉁이에서 나무를 팔고 폐지를 주우면서도 딸내미기 죽지 않게 하겠다고. 당신 입에는 풀칠도 제대로 안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엄마의 정성 덕분에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 직원이 되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대놓고 무시를 했습니다. 어디 근본도 없는 집안 딸이 우리 집 귀한 아들을 탐내냐며.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엄마를 벌레 보듯 하셨죠. 엄마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는 젠틀한 척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가져온 혼수가 이게 뭐냐, 내 엄마한테서 나는 시장 냄새가 옷에 배는 것 같다며 저와 엄마를 수시로 비하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제가 참아야 우리 엄마가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을 때도 남편은 병원비 한 푼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을 병 걸린 노인네한테 돈 쏟아붓는 거 낭비하라며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엄마는 끝내 눈을 감으셨습니다. 차가운 병실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 우리 딸. 더 좋은 엄마가 못 돼줘서. 라는 유언을 남기신 채 말입니다. 장례식장은 쓸쓸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재수 없다며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고 남편은 상주 자리를 지키기는커녕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며 장례식 첫날부터 사라졌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너무 울어 눈물도 나오지 않던 그때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희 남편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봐봐. 친구가 보내준 링크를 타고 들어간 남편의 SNS에는 제 상상력을 뛰어넘는 파렴치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위 말하는 영엘리치들이 모인다는 골프장에서 한 여자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장례식장 향냄새 대신 숲속 풀향기, 힐링된다는 기가 막힌 문구가 적혀 있었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가 한 줌의 제가 되기도 전에 그 인간은 다른 여자와 웃고 떠들며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당장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나 지금 회사 접대 중인 거 안 보여? 죽은 사람이 산 사람 발목 잡으면 쓰나. 적당히 하고 끊어. 전화는 무참히 끊겼고 저는 빈소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미안해. 저런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산 내가 너무 바보 같아.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장례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복도를 울렸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두 줄로 서서 누군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운 한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영정사진 속 엄마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국화 한 송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아이야,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왔다. 그분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애틋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골프복 차림 그대로 뻔뻔하게 빈소에 나타난 남편이 그 광경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 뭐야? 우리 장모님 상가집에서 뭐하는 짓들이야? 당장 안 나가. 남편은 노신사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소란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노신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들어 남편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짝! 소리가 빈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나뒹굴며 당황한 눈으로 노신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노인네가 미쳤나? 당신 누구야? 분노에 찬 남편의 외침에 노신사는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놈이 그토록 아부 떨고 싶어하던 JK그룹의 한중만이다. 그리고 내가 방금까지 무시하고 짓밟았던 이 아이는 내 하나뿐인 친딸이고. 순간 장례식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 날 지옥의 문이 열린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그 인간들이었습니다. 한 회장의 입에서 내 딸이라는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빈소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습니다. 바닥에 나뒹굴던 남편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습니다. JK그룹. 대한민국 재계 서열에 손꼽히는 그 거대 기업의 수장이 왜 이 초라한 장례식장에 나타나 이름도 없는 과부의 딸을 제 자식이라 부르는지 남편의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이 서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경악스러운 상황보다 제 앞에 선 노신사의 젖은 눈동자에서 전해지는 말할 수 없는 회한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사실 저와 엄마의 삶은 늘 그림자 같았습니다. 엄마는 젊은 시절 한 유망한 청년과 깊이 사랑했지만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 제 앞에 선 한 회장이었습니다. 당시 한 회장의 집안에서는 가난한 고아였던 엄마를 떼어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엄마는 뱃속에 저를 품은 채 아무도 모르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앞길을 막지 않겠다는 절박한 선택이었죠. 그 후로 엄마는 평생을 숨어 살며 저를 키웠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는 노인네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제가 아빠 없는 자식 소리 들을까봐 당신의 인생은 통째로 지워버린 채 사셨던 겁니다. 그런 엄마의 희생을 남편과 시댁은 발판 삼아 짓밟았습니다. 10년 전 제가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는 제 학벌과 직장은 마음에 들어 하면서도 엄마의 존재만은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상견례 날 시장 상인 특유의 투박한 손을 가진 엄마가 정성스레 준비한 보자기 선물을 보며 시어머니는 코를 찌푸렸습니다. 이런 데서 무슨 냄새 안 나니? 시장 바닥 굴러먹던 물건은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라던데. 그 모욕적인 언사 앞에서도 엄마는 바보처럼 웃으며 제 손만 꼭 잡으셨습니다. 우리 애가 복이 많아 이런 좋은 댁에 시집을 가네요.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지만 저는 남편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못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시댁의 빚을 갚고 시동생 뒷바라지까지 도맡았지만 남편은 늘 너는 근본이 천에서 가르칠 게 많다며 가스라이팅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엄마가 가끔 반찬을 해가지고 저희 집 문 앞에 두고 가실 때면 남편은 그 반찬통을 열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야, 이런 구질구질한 음식 좀 들고 오지 말라고 해. 아파트 품격 떨어지게 이게 뭐야? 엄마는 사위 눈치가 보여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가 나올 때까지 서성이다 가곤 하셨습니다. 그 비극의 정점은 엄마가 쓰러지시던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에 쓰러진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마침 남편과 시댁 모임에 있었습니다. 다급하게 병원에 가야 한다고 일어서는 저를 향해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탁 놓으며 말씀하셨죠. 사돈 어른은 참 눈치도 없으시지. 모처럼 가족끼리 외식하는데 꼭 저렇게 초를 쳐야겠니? 그냥 엄살일 게다. 앉아라. 남편 역시 제 팔을 붙들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너 오늘 여기서 나가면 이혼이야. 어른들 앞에서 예의 없이 굴지 마. 그렇게 1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엄마는 차가운 방바닥에서 홀로 고통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췌장암 말기. 의사는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통증이라도 줄여줄 수 있었을 거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기억만 떠올리면 자다가도 가슴을 쥐어뜯으며 일어납니다. 내가 왜 그 인간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우리 엄마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쳤을까? 엄마가 투병하는 동안에도 남편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를 결제하려는데 카드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제 급여 계좌의 돈을 모두 빼돌려 상간녀의 오피스텔 보증금을 대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남편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엄마 약간만이라도 돌려줘. 당신이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잖아. 하지만 남편은 제 얼굴에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그 노인네 죽으면 어차피 끝날 인생인데 산 사람 미래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지. 안 그래? 그 파렴치한 인간이 지금 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한 회장의 위압적인 기운에 눌려 덜덜 떨면서 말입니다. 한 회장은 평생 엄마를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뒤졌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엄마를 억지로 데려오면 또다시 도망칠까봐 엄마가 마음을 열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려 사람을 붙여두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끝내 한 회장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한 회장이 엄마의 부고를 들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미안하다, 내 딸아. 그리고 정순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한 회장은 엄마의 영정 사진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그 기라성 같은 재벌 회장의 울음소리가 빈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지옥에서 온 사신처럼 서늘해졌습니다. 김 실장, 이놈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놈 뒤에 있는 시댁. 식구들이 우리 아이와 정순이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해.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내 방식대로 처리할 거다. 한 회장의 명령에 옆에 서 있던 수행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준비 끝났습니다, 회장님. 사위 되시는 김민준 씨가 공금. 횡령한 내역부터 현재 만나고 있는 상간녀와의 부적절한 관계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사돈댁에서 운영하는 식당과 상가들 내일 아침이면 전부 압류 절차 들어갈 예정입니다. 남편의 안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정말 효도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여자가, 제 아내가 집안일을 소홀히 해서 제가 잠시 방황한 것뿐입니다. 거짓말. 끝까지 남의 탓을 하며 살아남으려는 그 추악한 입술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겠다고. 엄마가 평생 참아왔던 그 눈물, 이제는 저 인간들이 피눈물로 쏟아내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남편이 바닥에 엎드려 제 발등이라도 할글 기세로 빌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딸랑거리는 가벼운 웃음소리와 함께 이 엄숙한 공기를 찢는 향수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화려한 명품 가방을 어깨에 메고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상간녀 유미란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이 누구의 장례식장인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껌을 씹으며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자기야, 전화는 왜 안 받아? 나 골프장에서 기다리다 심심해서 왔잖아. 아유, 여긴 웬 향 냄새가 이렇게 지독해. 자기 장모님 돌아가셨다며? 대충 하고 나와. 우리 예약한 레스토랑 시간 늦겠어. 유미란은 제 남편의 뒷덜미를 잡고 흔들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그녀의 손을 뿌리쳤지만 눈치 없는 그녀는 오히려 저를 째려보며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어머 언니, 아직도 그러고 앉아 있어요? 아줌마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죠. 민준 씨 요새 사업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이런 칙칙한데 붙잡아두고 그래요? 양심 좀 챙기세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영정사진 바로 앞에서 제 남편의 불륜녀가 저를 훈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유미란의 입을 막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한 회장의 존재를 모르는 유미란은 기세등등했습니다. 민준 씨, 왜 그래? 저 노인네들은 또 누구야? 아유, 이 집구석은 상가집에 동네 할아버지들만 잔뜩 불러놨나 보네. 수준 떨어져서 정말. 그때였습니다.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한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주위로 흐르던 정적이 깨지며 수행원들이 유미란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한 회장은 유미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나직하지만 뼈를 찌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사준 거냐? 한 회장의 질문은 제 남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부들부들 떨며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묻지 않느냐? 내 딸의 피눈물을 짜내어 저런 천박한 년의 몸뚱이에 명품을 감아준 것이냐고. 한 회장의 고함이 빈소를 울리자 유미란은 그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선글라스를 벗으며 빳빳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이 좀 심하시네. 제가 누군지 알고 이러세요? 저 우리 아빠 회사에서 금지옥엽으로 자란 사람이에요. 유미란의 말에 한 회장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내 아비가 누구냐?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내가 그 작자의 얼굴을 좀 봐야겠구나. 유미란은 당당하게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댔습니다. JK그룹의 하청업체 중 하나인 중소기업의 사장이었죠. 그 이름을 듣자 한 회장의 비서인 김 실장이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계약 갱신 대상 업체입니다. 사장의 딸이 품위 유지 위반 및 타인의 가정을 파괴한 도덕적 결함이 발견되었으므로 즉시 계약 해지 절차 밟겠습니다. 유미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 당신들이 뭔데 우리 아빠 회사를 어쩌고 저쩌고 해? 민준 씨, 이 노인네들 좀 쫓아내봐. 하지만 남편은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한 회장은 유미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걸린 명품 가방을 낚아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내 딸이 엄마 약값이 없어서 무릎 꿇고 빌 때 너는 이 가죽 덩어리를 들고 웃었단 말이냐? 내 딸이 상복을 입고 밤을 새울 때 너는 골프장에서 샴페인을 터뜨렸어. 한 회장의 손이 다시 한번 허공을 가르려던 찰나 제가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제 손으로 하게 해주세요. 저 인간들이 제 엄마에게 했던 짓 제가 직접 돌려주고 싶어요. 한 회장은 제 눈을 가만히 응시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유미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고운 얼굴에 제가 흘렸던 눈물만큼의 무게를 담아 손바닥을 날렸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유미란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가 마지막까지 당신들 때문에 가슴 졸이며 돌아가신 대가야. 그리고 이건 내 10년 세월을 쓰레기통에 쳐넣은 대가고.
연속해서 터진 매질에 유미라는 바닥을 뒹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그 광경을 보고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 회장의 구두발치로 기어와서 애걸복걸했습니다. 장인어른, 아니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여자가 꼬셔서 잠시 눈이 멀었던 겁니다. 제발 회사만은 지켜주십시오. 제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은혜? 그 입에서 은혜라는 말이 나오다니요. 한 회장은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은혜는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다. 짐승에게는 처분만이 있을 뿐이지. 김 실장, 지금 즉시 저놈이 가진 모든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라. 저 여자의 아비에게도 전해라. 딸 자식 교육 잘못시킨 죄로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는 꼴을 보게 될 거라고. 장례식장은 이제 통곡과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곡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악인들이 자신의 몰락을 예감하며 지르는 단명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평소처럼 인자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딸이라고 말하는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제는 제가 엄마를 대신해 당당해질 차례였습니다. 민준 씨, 미련 갖지 마. 당신이 가진 거, 당신 부모님이 자랑하던 그 아파트와 차, 전부 내가 엄마 이름으로 되찾아올 거니까. 당신은 이제부터 당신이 비웃던 그 거리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이 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야. 저는 차갑게 선언하며 뒤를 돌았습니다. 이제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나면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인간이 제 엄마의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괴롭혔던 모든 이들이 제 발밑에서 기어다니게 만들 것입니다. 장례식장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던 유미란과 사색이 된 남편을 뒤로하고 한 회장님은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분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명령은 서리빨보다 차가웠습니다. 한 회장님은 빈소를 가득 채운 수행원들과 떨고 있는 남편을 향해 선포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로 이 아이는 JK그룹의 유일한 적통이자 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후계자다. 이 아이의 말이 곧 내 말이고 이 아이의 눈물은 곧 내 분노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내 딸에게 해를 끼친 자들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 발붙일 곳이 없을 줄 알아라. 남편 김민준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무시하던 시장통 과부딸이 하루아침에 자기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재벌가의 공주님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눈치였죠. 민주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수야, 우리 부부잖아. 장인 어른께 잘 말씀드려줘. 내가 다 설명할게. 저 여자가 억지로 따라온 거야. 그 더러운 입에서 제 이름이 나오는 것조차 오물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회장님 곁에서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부부, 엄마가 돌아가시던 순간에도 장례식 날 골프장에서도 당신은 한 번도 내 남편이었던 적이 없어. 당신은 그저 우리 엄마 인생을 갉아먹은 기생충이었을 뿐이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김 실장이 서류 한 뭉치를 한 회장님께 건넸고 회장님은 그것을 남편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서류에는 남편이 그동안 회사 자금을 횡령해 상간녀 유미란의 사치 비용을 대준 내역과 제 명의를 도용해 받은 사채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믿고 있던 그 회사의 대주주가 누군지 알아? 바로 우리 아버지야. 오늘 아침부로 당신은 해임됐고 공금 횡령과 사문서 위조로 고소장이 접수됐어. 아마 장례식 끝나기도 전에 경찰들이 도착할 거야. 유미라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모양이었습니다. 자기 아빠 회사가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에 처하자 조금 전에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제 발치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아니 회장님 따님,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민준 씨가 이혼했다고 속여서 만난 거예요. 제발 우리 아빠는 살려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죄고 알고 지은 죄는 죽음으로도 못 갚는 법이야. 당신이 우리 엄마 영정 앞에서 했던 그 천박한 짓들 똑같이 갚아줄게. 당신 아버지가 쌓아 올린 그 가업 오늘부로 공중분해될 거야. 당신은 이제 명품 백 대신 식당 설거지통을 붙잡고 평생 살아야 할 거야.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 요란한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제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로 들어오던 시어머니는 수십 명의 경호원과 한 회장님의 위용에 눌려 입을 쩍 벌린 채 멈춰 섰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민준아, 내가 왜 바닥에 구르고 있어? 그리고 저 노인네는 누구길래 내 아들을 저렇게 만들어? 시어머니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여전히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생전 처음으로 소리 높여 웃었습니다. 어머니 늘 말씀하셨죠? 근본 없는 집안 딸이라고. 이제 똑똑히 보세요. 누가 근본이 없는지. 당신 아들은 이제 범죄자로 감옥에 갈 거고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제가 증여해 준 거니 당연히 제가 환수할 겁니다. 내일부터 길바닥에 나앉을 준비나 하세요. 한 회장님은 시어머니의 천박한 목소리를 더 듣기 싫다는 듯 손짓하셨습니다. 김 실장 시끄럽다. 법적 절차 진행하고 저 쓰레기들 당장 눈앞에서 치워버려. 내 딸이 조용히 엄마를 배웅할 수 있게. 수행원들이 순식간에 남편과 상간녀, 시어머니를 장례식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복도 끝까지 들려오는 그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가 마치 엄마를 위한 진홍곡처럼 들렸습니다. 드디어 빈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내 엄마와 너를 지키지 못한 세월이 너무나 길었구나.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마. 내 엄마가 못다 누린 영화, 내가 다 누리게 해줄 거다. 저는 영정사진 속 엄마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보고 있지? 이제 아무도 우리 무시 못해. 엄마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가 하나하나 다 갚아줄게. 그러니까 이제 편히 쉬어. 하지만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무너지는 꼴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한 회장님의 후계자로서 그리고 한 맺힌 딸로서 저는 이제 가해자들의 숨통을 천천히 조여가는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 정문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회장님의 지시가 떨어진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경제범죄수사대 형사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바닥에 엎드려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던 남편 김민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김민준 씨, 공금 횡령 및 사문서 위조, 그리고 조세 포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빈소에 울리자 남편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다 오해라고요. 여보, 지수야. 장인 어른께 말 좀 잘해줘. 나 감옥 가면 당신도 끝이야. 끝이라니요. 당신이 감옥에 가는 그 순간이 바로 제 인생의 진정한 시작인데 말입니다. 저는 형사들에게 끌려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상간녀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빼돌린 그 돈, 사실 우리 아버지가 당신 시험해 보려고 흘려둔 미끼였어. 덥석 문 건 당신이고 감옥에서 평생 반성하며 살아. 당신이 비웃던 우리 엄마의 나물 냄새가 얼마나 그리워질지 기대되네. 남편이 처절하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우리 민준이 저 귀한 아들 아니냐. 한 번만 살려다오. 내가 내 엄마 묘소 가서 평생 절하며 살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시장 바닥 노인네라며 침을 뱉던 그 입으로 감히 엄마의 묘소를 운운하다니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민준 씨만 가는 게 아니니까요. 어머니가 제 명의로 몰래 대출받아 사들인 그 상가들 오늘부로 전부 압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그 아파트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오세요. 안 그러면 용역업체 불러서 길바닥에 가구 다 내던질 겁니다.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지만 아무도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한 회장님의 수행원들은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 그녀를 전시장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한편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던 상간녀 유미란에게는 더 가혹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은 JK그룹과의 계약 파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가가 폭락했고 은행권의 대출 상환 압박에 반나절도 못가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유미란의 휴대폰으로 울려 퍼지는 아버지의 비명 섞인 욕설이 빈소밭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이 미친년아, 내가 누굴 건드린 줄 알아? 너 때문에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났어. 당장 기어서라도 가서 빌어. 유미란은 넋이 나간 채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나 명품관 VIP인데. 나 내일 골프 약속 있는데. 현실을 부정하는 그녀의 모습은 차라리 애처로울 지경이었지만 저는 자비라는 단어를 가슴속에서 지운 지 오래였습니다. 유미란 씨,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옷, 신발, 가방. 전부 우리 아빠 돈으로 산 거니까 다 두고 나가. 아, 참. 당신 아버지가 횡령한 내역도 곧 검찰로 넘어갈 거야. 부녀가 나란히 콩밥 먹게 된 거 축하해. 한 회장님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잘했다, 내 딸아. 악인에게 베푸는 자비는 선인에 대한 모독이다. 이제 저 쓰레기들은 잊어라. 내 엄마를 모시는 마지막 길은 가장 화려하고 엄숙하게 치러질 것이다. 한 회장님의 선포대로 엄마의 장례식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치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줄을 이어 조문을 왔고 빈소 앞은 끝도 없는 화환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제 마음은 오직 엄마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봤지? 엄마 무시하던 사람들 다 벌받았어. 이제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기억될 거야.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 회장님이 준비한 후계자 수업을 겸해 남편과 시댁의 재산을 환수하는 작업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엄마의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말입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가 가장 맛있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저는 감옥에서 면회 한번 오지 않는 저를 기다리며 미쳐갈 남편과 단칸방을 전전하며 폐지를 줍게 될 시어머니의 미래를 상상하며 조용히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엄마의 유품 정리함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낡은 일기장 하나가 저를 또 다른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회장님조차 몰랐던 남편 민준이가 숨겨온 더 거대하고 추악한 비밀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의 마지막 밤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적막한 빈소에서 저는 엄마가 생전에 늘 품고 다니시던 낡은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때 묻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며 틈틈이 적어내려간 엄마의 서툰 글씨체.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남편 김민준의 추악한 비밀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위가 왔다. 지수 몰래 와서는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른다. 내가 폐지를 팔아모은 푼돈까지 빼앗아가며 지수한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한다. 우리 딸 앞길 막을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내주었다.
일기장 곳곳에는 남편이 저 몰래 엄마를 찾아가 휘두른 폭언과 갈취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엄마가 쓰러지시기 일주일 전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위가 나를 밀쳤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눈앞이 캄캄하다. 그래도 우리 지수 행복하게 해준다는 약속, 그놈이 지켜주기만 바랄 뿐이다.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엄마는 췌장암의 고통보다 사위라는 인간에게 당한 수모와 폭력을 더 견디기 힘들어 하셨던 겁니다. 오직 저를 위해서 제가 불행해질까봐 그 지옥 같은 시간을 홀로 견디며 입을 닫으셨던 엄마.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그런 놈인 줄도 모르고 엄마를 사지로 몰아넣었어. 제 울음소리에 달려온 한 회장님이 일기장을 건네받으셨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시던 회장님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그리워한 여인이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그 세월 동안 저런 인간 말종에게 유린당했다는 사실에 회장님의 눈등에는 핏발이 섰습니다. 김 실장, 당장 그놈을 면회실로 끌어내라. 법의 심판? 아니, 그건 너무 가벼워. 내 손으로 그놈의 영혼까지 짓밟아버릴 거다. 한 회장님의 서슬 펄언 명령에 따라 유치장에 갇혀있던 남편 김민주는 한밤중에 특별 면회실로 끌려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초췌해진 모습으로 나타난 민주는 한 회장님을 보자마자 또다시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지수랑 이혼 안 하고 평생 종처럼 살겠습니다. 한 회장님은 대답 대신 엄마의 일기장을 민준의 면상에 던졌습니다. 이걸 보고도 내 놈이 살기를 바라느냐? 내가 감히. 내까진 놈이 내 정순이 몸에 손을 대고 그 귀한 마음을 짓밟아? 민주는 일기장을 훑어보더니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건 노인네가 망령이 나서 쓴 겁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 끝까지 발뺌하는 그 모습에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면회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민준을 노려보며 낮게 은쪼렸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우리 엄마 밀쳤을 때 엄마가 머리 다쳤다고 적어놨더라. 그게 단순 사고인 줄 알았지. 방금 국과수에서 엄마 부검 결과 나왔어. 사인 중 하나가 뇌출혈이래. 당신은 이제 단순 횡령범이 아니라 살인치사 혐의까지 추가될 거야. 사실 부검 결과는 제 임기응변이었지만 죄지은 자의 공포는 실존했습니다. 민주는 바들바들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회장님은 차갑게 덧붙이셨습니다. 내 놈의 부모가 살던 집, 내 동생이 다니던 대학 등록금, 내가 상간녀에게 바친 오피스텔. 전부 내 돈으로 환수했다. 내 가족들은 오늘 밤부로 서울역 노숙자 신세가 됐어. 그리고 너는 감옥 안에서 가장 험한 방으로 배정될 거다. 내 힘이 어디까지 닿는지 내 몸소 체험하게 해주마. 한 회장님의 복수는 치밀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들이 모인 방에 민준을 쳐넣었고 그곳에서 민준은 매일같이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상간녀 유미란의 집안 역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유미란은 빚쟁이들에게 쫓겨 강남 화륙의 밑바닥을 전전하다 결국 자취를 감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복수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엄마를 되살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회장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이제 울지 마라. 내 엄마는 하늘에서 내가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게다. 이제는 내가 JK그룹의 안주인으로서 그리고 내 딸로서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라. 장례식의 마지막 날 엄마를 좋은 곳으로 모시고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일기장 마지막 장에 조용히 답장을 적었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마. 나 아주 강해졌어.
엄마가 못한 공부, 엄마가 못 누린 행복, 내가 다 채우면서 살게. 사랑해, 엄마. 하지만 그 평화로운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댁 식구들이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몰락한 시어머니가 제 집 앞에 휘발유를 들고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 그럼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드려야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었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가고 살던 집에서 쫓겨난 시어머니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저를 파렴치한 배신자로 몰아세우며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제가 한 회장님의 저택으로 거처를 옮기던 날 시어머니는 해진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대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놀랍게도 시뻘건 휘발유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독한 년아, 내가 감히 내 아들을 감옥에 쳐넣고 우리 집안을 망쳐? 혼자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제 차를 향해 휘발유를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했고 경호원들이 당장이라도 그녀를 제압하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천천히 내려 그녀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아니 이젠 아줌마라고 불러드려야겠네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지금 당신이 하는 짓 자폭이 아니라 살인미수예요. 가뜩이나 민준 씨 형량 줄여보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녀도 모자랄 판에 본인까지 감옥 가고 싶으신가요? 제 차분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며 라이터를 치켜들었습니다. 감옥? 그래 가마. 하지만 너 같은 년이랑 같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괴롭힐 거야.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재수 없는 일만 생겼어. 그 뻔뻔한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재수 없는 일이요? 당신 아들이 제 월급 빼돌려 바람 피우고 제 친정 엄마를 밀쳐서 죽게 만든 게 제 탓인가요? 당신이 상견례 날 우리 엄마 나물 냄새 난다고 모욕 준 그 입으로 지금 누굴 탓해?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제 코앞에서 일렁였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치세요. 불 붙여보시라고요. 당신이 불을 붙이는 순간 당신 딸, 그러니까 제 시누이가 이번에 어렵게 들어간 공무원 자리도 끝인 건 아시죠? 범죄자 가족이라는 낙인 당신이 직접 찍어주는 꼴이 될 텐데. 제 말에 시어머니의 손이 힘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자식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그 이기적인 모성애를 저는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내 딸은 건드리지 마라. 걔가 무슨 죄가 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 라이터를 빼앗으며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죄요? 당신 딸도 내 명의로 가방 사고 옷 산 거 다 증거 수집 끝났어요. 오늘 여기서 얌전히 물러나면 시누이는 살려줄 수도 있죠. 하지만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면 당신들 가족 전부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참한 곳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시어머니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대단한 집안의 안주인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탐욕에 눈먼 노파 하나가 추하게 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김 실장에게 신호했습니다. 이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세요. 자해 및 타해 위험이 다분하니 정밀 검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보호자 동의는 제가 하죠. 아직은 서류상 며느리니까요. 시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끌려가는 모습은 무척이나 처량했지만 저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우리 엄마에게 했던 모진 세월에 비하면 이건 축복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본격적으로 상간녀 유미란과 그 집안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유미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비리 장부를 언론에 터뜨렸고 유미란이 과거에 저질렀던 온갖 학폭과 갑질 사례들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재벌가 사위와 불륜 저지른 중소기업 딸의 실체라는 제목의 글은 순식간에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고개를 들고 길을 걸어 다닐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명품 매장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그녀가 믿었던 불륜남 김민주는 감옥에서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며 미쳐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복수의 마지막 퍼즐은 완벽한 단절이었습니다. 저는 법원에 이혼 소송과 동시에 성본 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더러운 김씨 집안의 흔적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저는 법정 문을 나서며 제 뒤를 쫓아와 무릎을 꿇고 비는 시댁 식구들을 냉정하게 지나쳤습니다. 지수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민준이 면회라도 가게 돈 좀만 보태다오. 시어머니의 애절한 외침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시장 냄새 난다고 하셨죠? 이제는 당신들 몸에서 나는 가난의 냄새를 평생 맡으며 사세요. 그게 당신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향기니까요.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고 백미러 속으로 멀어지는 그들의 모습은 먼지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의 먹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님은 저택 정원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고생했다, 내 딸.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그분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비로소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폭풍 같던 시간들이 지나고 드디어 세상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법원은 저와 그 파렴치한 인간의 이혼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저는 더러운 그 집안의 성을 버리고 당당히 아버지의 성을 따른 한지수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복수를 마친 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엄마가 평생을 보냈던 그 낡은 시장 골목을 다시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대기업의 후계자가 되어 고급 세단을 타고 나타난 저를 보며 시장 상인분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지수야, 내 엄마가 하늘에서 춤을 추겠구나. 그분들의 거친 손을 잡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받은 사랑과 눈물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한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정순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홀로 된 어르신들이 따뜻한 끼니를 드실 수 있는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죠. 급식소 입구에는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커다란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시장 바닥에 이름 없는 노파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정순 할머니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제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은 처절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간 민준이는 제가 매달 보낸 복수 편지, 그가 잃어버린 화려한 일상과 제가 누리는 행복을 담은 사진들을 보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극심한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는 차가운 방에서 그는 자신이 버린 저와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벽에 머리를 찢는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결국 제가 마련한 허름한 단칸방에서 치매 증세를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명품만 찾던 그 입으로 이제는 시장에서 파는 1,000원짜리 붕어빵 하나에 눈물을 흘리며 제 이름을 부릅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다. 우리 민준이 좀 꺼내다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차가운 벽을 타고 허공으로 흩어질 뿐입니다. 상간녀 유미란 또한 모든 재산이 몰수된 채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혀 지금은 아버지가 저지른 비리의 공범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던 미모는 스트레스와 거친 생활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느덧 엄마의 첫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한 회장님과 저는 엄마를 모신 조용한 수목원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꽃바구니 대신 엄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하얀 들꽃 한 다발을 놓아드렸습니다. 한 회장님은 엄마의 나무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정순아, 우리 딸 잘 키울게.
자네가 못 누린 거 내가 다 갚아줄 테니 거기선 걱정 말고 편히 쉬게 나. 저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들으며 엄마의 목소리를 느꼈습니다. 지수야, 고맙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힌 피해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오로지 나로서 세상을 당당히 마주하는 경영인이자 한 사람의 여성으로 우뚝 섰습니다. 저녁 무렵 재단 사무실로 돌아온 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의 도움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 한 시장 상인의 딸이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대표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어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라는 문구를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의 완성은 단순히 적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승화시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폐지를 줍던 그 길 위로 이제는 제가 만든 희망의 빛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한지수로서의 당당한 행보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아픈 사연과 가슴 뻥 뚫리는 복수극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권선징악의 정의와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한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